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말을 하지 못하는 개가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공유해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은퇴 후 평범한 삶을 살고 계신 66세의 김미자 여사님입니다. 3년 전 태풍이 몰아치던 밤, 김 여사님은 죽어가던 유기견 한 마리를 구조했습니다. 이 강아지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좀처럼 짖지도 않고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했죠. 그런데 이렇게나 얌전하던 녀석이 유독 김 여사님의 현모양처 며느리인 지은 씨만 보면 마치 다른 개가 된 것처럼 털을 곤두세우고 미친 듯이 짖어대며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때문에 아들은 개가 이상하다며 어머니와 수차례 다투었고 당장이라도 개를 갖다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곤 했습니다. 정말 그 개가 미쳤던 걸까요? 아니면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고 있었던 걸까요?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던 김 여사님은 결국 거실 구석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저 개가 짖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렌즈에 포착된 장면은 개가 짖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완벽해 보였던 가정의 겉모습 아래 숨겨져 있던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음모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말없는 개 한 마리가 밝혀낸 인간 본성의 진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김미자. 올해 66입니다. 은행 지점장 자리에서 은퇴하고 나니 몸은 편해졌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는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고 하나뿐인 아들 민석이도 일찌감치 가정을 꾸려나갔으니까요. 반평생을 살아온 이 아파트는 낮이면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고 밤이 되면 그 적막함이 심해와도 같았습니다. 제 삶에 다시 소리와 온기가 찾아온 건 3년 전 태풍이 몰아치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먹물을 쏟은 듯 캄캄했고 콩알만한 빗방울이 광풍에 실려 창문을 때리며 타탁 타탁 거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퇴직 수속을 마치고 다 찢어진 우산을 쓴 채 시장 골목을 지나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시장의 가장 어둡고 후미진 구석, 누군가 버리고 간 젖은 종이 상자 안에서 저는 그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원래 털색이 무엇인지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진 작은 똥강아지 한 마리였습니다. 녀석은 빗물에 젖은 상자 안에서 피골이 상접한 채 웅크리고 있었고 뒷다리 하나는 기이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피하고 싶어 했지만 일어설 기운조차 없어 목구멍 깊은 곳에서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미약한 신음만 흘려보낼 뿐이었죠. 주변 상인들은 혐오스럽다는 눈빛으로 녀석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김 여사님, 가까이 가지 마세요. 저 개 무슨 병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더러워 죽겠네, 정말. 그러게 말이에요. 누가 다리를 부러뜨려서 버린 지 며칠 됐는데 저거 살긴 글렀어요. 사람들의 말을 듣는데 누군가 제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쭈그리고 앉아 어둠 속에서 두려움과 애원으로 가득 찬 그 눈동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얇은 겉옷을 벗어 진흙과 오물로 뒤범벅된 녀석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가지 않고 녀석을 품에 꼭 안은 채 택시를 타고 24시간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진찰을 마친 젊은 수의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영양실조에 탈수 증세도 심하고 뒷다리는 예전에 다친 건데 치료 시기를 놓쳐서 앞으로 조금 절뚝거리게 될 겁니다. 제일 큰 문제는 성대예요.
심한 충격을 받거나 학대를 당해서 성대가 크게 손상됐어요. 아마 평생 다른 개들처럼 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녀석의 작은 몸을 쓰다듬으며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살려만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저는 제 모든 정성을 이 작은 강아지에게 쏟았습니다. 과거의 불운을 씻고 복만 가득하라는 뜻에서 이름도 복덩이라고 지어주었죠. 매일 손수고기 죽을 끓여 한 숟가락씩 먹였고 다친 다리의 통증을 덜어주려 마사지도 해주었습니다. 복덩이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제 보살핌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졌고 털색도 윤기나는 황갈색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다리는 조금 절뚝거렸지만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닐 정도가 되었죠. 성격은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개답지 않게 조용했습니다. 집에 손님이 와도 묵묵히 고개를 들어 한번 쳐다볼 뿐 다시 제 방석에 엎드려 있곤 했으니까요. 녀석은 마치 점잖고 속 깊은 오랜 친구처럼 말없는 위로로 제 삶의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제가 신문을 볼 때면 무릎에 머리를 기대왔고 TV를 보다 잠들면 촉촉한 코로 저를 쿡쿡 찌르며 깨워주기도 했습니다. 복덩이 덕분에 제 삶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 민석이와 며느리 지은이는 주말마다 저를 보러 왔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1등 신부감이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말씨도 상냥한 데다 요리 솜씨까지 좋았죠. 올 때마다 부엌길을 도맡아 하며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내곤 했습니다. 고혈압인 저를 위해 저염식으로 요리하는 세심함은 물론이고 제가 어깨가 결린다고 하면 야무진 손끝으로 마사지까지 해주었습니다. 동네 친구인 장 여사 같은 이웃들은 저를 볼 때마다 부러워했습니다. 김 여사는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아들도 효자고 며느리도 어쩜 저렇게 착해? 저도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복덩이 때문에 집안에 불협화음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모든 사람에게 순하고 착한 복덩이가 유독 며느리 지은이에게만은 이상할 정도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지은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얌전히 있던 복덩이가 벌떡 일어나 온몸의 털을 곤두세우고 목구멍에서 그르릉 하는 위협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녀석은 지은이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경계심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눈빛, 마치 지은이를 불구대천의 원수라도 만난 듯 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향수 냄새가 자극적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가 향수를 뿌리지 않고 와도 복덩이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이 일은 제 마음속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짖는 법도 모를 만큼 순한 우리 복덩이가 왜 저 완벽한 며느리에게만 그토록 사납게 구는 걸까요? 동물의 직감이 때로는 인간의 눈보다 상냥한 가면 뒤에 숨겨진 칠흑 같은 어둠을 더 잘 꿰뚫어 본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터진 건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거실 바닥을 따스하게 비추던 그날, 저는 소파에서 아들 민석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지은이는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분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당귀와 대추 향이 진하게 밴 한약 냄새가 부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피곤하시다면서요? 제가 기력 회복하시라고 특별히 한방 백숙 좀 고왔어요. 지은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얼굴엔 상냥한 미소가 가득했죠. 식탁에 뚝배기를 내려놓고 뚜껑을 여니 구수한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아유, 고맙다. 참 마음씨도 곱지. 칭찬하려던 찰나 사단이 났습니다. 제 발치에서 졸고 있던 복덩이가 갑자기 꼬리를 밟힌 듯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온몸에 털이 쭈뼛 곤두선 채 뚝배기를 들고 제게 다가오려는 지은이를 향해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캉캉카앙. 그 소리는 날카롭고 흉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경고하는 듯한 제가 알던 그 조용한 복덩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섬뜩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3년 동안 녀석을 키우면서 그런 소리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거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이는 너무 놀란 나머지 들고 있던 국그릇을 놓쳤고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깨진 도자기 파편과 기름진 국물이 바닥을 엉망으로 만들었죠. 촥! 지은이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아 겁에 질린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국 한 그릇 드리려고 한 건데 복덩이가 저를 물려고. 아들 민석이의 반응은 빨랐습니다. 아내가 놀란 모습을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지저대는 복덩이를 향해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이 미친 개가! 복덩이는 발길질에 채여 깨갱거리며 벽 구석으로 밀려났지만 물러서지 않고 다시 일어나 저와 지은이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보호자처럼 버티고 서서 목구멍으로 으르렁거리는 위협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 이 똥개야! 민석이는 얼굴이 벌개져서 삿대질했습니다. 똥오줌도 못 가리더니 이제 주인도 못 알아봐? 이런 짐승을 키워서 뭐해? 저는 눈앞에 아수라장을 보며 가슴이 뛰었지만 한편으론 거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복덩이를 압니다. 이유 없이 사람을 공격할 아이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흥분한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터였습니다. 그만해, 민석아! 그만하라고! 저는 얼른 달려가 낑낑거리는 복덩이를 등 뒤로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 개를 감싸시는 거예요? 민석이는 제가 개 편을 들자 더 화를 냈습니다. 이 개 너무 위험해요. 지은이 놀란 거 안 보이세요? 내일 당장 동물보호소에 연락할 겁니다. 사람을 물기라도 하면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안 돼.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복덩이는 내 유일한 친구야. 얘를 보내라는 건 내 살점을 떼어가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고의가 아니었을 거야. 저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아마 국에서 나는 한약 냄새가 너무 독해서 싫었나 보지. 어머니! 민석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제 말을 잘랐습니다. 자꾸 핑계 대지 마세요. 고작 개 한 마리일 뿐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지은이가 어머니, 며느리고 가족이잖아요. 아들의 말은 송곳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습니다. 지은이는 가족이죠. 하지만 복덩이는 가족이 아닙니까? 지난 3년의 외로운 시간 동안 진짜 제 곁을 지켜준 건 누구였나요? 바닥에 주저앉아 훌쩍이는 며느리와 제 등, 뒤에서 바들바들 떨면서도 저를 지키려는 늙은 개를 번갈아 보며 제 마음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결국 그날의 소동은 제가 복덩이를 철저히 단속해서 다시는 지은이 근처에 못 가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난 뒤 혼자 엉망이 된 거실을 치웠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을 줍다가 공기 중에 아직 남아있는 한약 냄새 섞인 닭고기 향을 맡는 순간 제 마음속 의심의 씨앗이 싹을 틔웠습니다. 복덩이는 무서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싫어한 것도 아니었고요. 당시 녀석의 눈빛을 떠올려 보니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막으려는 결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내게 다가오는 것을 막으려던 걸까? 아니면 내가 그 국물을 마시는 것을 막으려던 걸까? 이런 생각이 들자 저 자신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내가 무슨 망측한 생각을 하는 거야? 지은이가 얼마나 착한데. 그럴 리가 없어. 고개를 저어 끔찍한 상상을 떨쳐내려 했지만 그 의심은 어두운 연못에 던져진 돌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지은이는 전보다 더 깍듯하고 지나칠 정도로 제게 잘했습니다. 집안일은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게 했고 올 때마다 각종 보약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챙겼습니다. 마치 자신이 얼마나 완벽한 며느리인지 증명하려는 듯 했죠.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묘한 한기를 느끼게 했습니다. 지은이가 복덩이를 바라볼 때 그 눈에 스치는 혐오와 경계를 제가 봐버렸기 때문입니다. 복덩이 또한 적을 알아본 듯 지은이만 오면 제 발치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충직한 경호원처럼 녀석을 노려보았습니다. 아들 민석이는 걔 때문에 가족의 화목을 깬다며 저에게 불만을 품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제가 복덩이를 예뻐할 때마다 혀를 차거나 한숨을 푹푹 내쉬었죠. 개 한 마리 때문에 아들과의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이 미묘한 긴장감 속에서 제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끔찍한 가설을 확인하든 아니면 내 오해였음을 밝혀내든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기회는 한 달 뒤 다시 찾아왔습니다. 주말에 온 지은이가 또 향긋한 냄새가 나는 심신안정 보양탕을 끓여내왔습니다. 제가 요즘 복덩이 문제로 신경을 써서 잠을 못 잔다며 한약방에서 최고급 약재를 지어왔다고 했습니다. 지은이가 웃으며 그릇을 내밀자 얌전하던 복덩이가 다시 전투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으르릉. 녀석은 지난번처럼 달려들진 못했지만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리며 전보다 더 강한 저기를 보였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복덩이 또 저러잖아요. 민석이가 불쾌한 듯 인상을 썼습니다. 괜찮다. 제가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하고 지은이에게 온화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지은아, 정말 고맙다. 그런데 내가 오늘 속이 좀 안 좋아서 기름진 건 못 먹겠구나. 일단 식탁에 둬라. 좀 식으면 마시마. 저는 자연스럽게 냅킨으로 입을 닦는 척하며 손가락에 국물을 살짝 묻혀 냅킨에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 냅킨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죠. 은행원으로 수십 년간 일하면서 생긴 습관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의심스러우면 증거부터 남기는 것. 지은이 얼굴에 언뜻 실망한 기색이 스쳤지만 금세 웃는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럼 좀 이따 드세요. 제가 따뜻한 물 한 잔 떠올게요. 민석이는 옆에서 투덜거렸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몇 시간이나 고생해서 만든 건데 성의를 무시하면 어떡해요? 그 걔한테 휘둘리시더니 이제 의심병까지 생기신 거예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속으로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의심병 환자인지 아닌지는 곧 밝혀지겠지.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혈압약을 타러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국물이 말라붙은 냅킨을 지퍼백에 밀봉해 넣고서요. 다니던 병원이 아니라 시내의 큰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친구 아들이 그 병원 검사과 과장으로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제 오해라면 며느리의 명예도 아들과의 관계도 끝장날 수 있기에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 과장,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하자. 내가 요즘 한약을 먹는데 맛이 좀 이상하고 먹으면 어지러워서 그래. 혹시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성분이 있는지 검사 좀 해줄 수 있니? 박 과장은 흔쾌히 수락하며 결과가 나오면 연락 주겠다고 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제발 제 생각이 틀렸기를, 제가 그저 늙고 의심 많은 시어머니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제 예감이 맞기를 바라는 모순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복덩이의 이상 행동이 설명되니까요.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여전히 상냥하게 웃는 지은이 얼굴을 보면서 제 가슴은 돌덩이에 눌린 듯 답답했습니다. 내가 정말 늙어서 노망이 났나? 저 착한 아이를 의심하다니. 목요일 오후 박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는 전례 없이 심각했습니다. 김 여사님, 맡기신 한약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저는 베란다로 나가 창문을 닫았습니다. 오후 햇살은 따사로웠지만 제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차가웠습니다. 박 과장 말해보게. 듣고 있어. 목소리가 바싹 말라 갈라져 나왔습니다. 여사님, 가져오신 샘플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인 보약 성분 외에 절대 나와서는 안 될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올란자핀이라는 양약 성분입니다. 올란자핀. 생소한 이름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네, 아주 강력한 조현병 치료제입니다. 정신분열증 약이요. 의사 처방 없이는 절대 구할 수 없고 용량 조절도 매우 엄격한 약물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걸 정상인이 먹으면 어떻게 되나?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대답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이 약을 장기간 소량씩 복용하면 처음에는 잠이 많아지고 반응이 느려지며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다 서서히 기억력이 감퇴하고 인지 기능이 망가지죠. 쉽게 말해서.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나 바보로 만드는 약입니다. 게다가 이 약물로 인한 뇌 손상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회복 불가능. 그 단어가 뇌리에 박혔습니다. 전신의 피가 싹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쏟아지는 잠,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멍한 정신. 최근 제가 겪었던 증상들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늙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사님? 김 여사님 듣고 계세요? 박 과장의 다급한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 듣고 있네. 벽을 짚지 않으면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누군가 여사님을 해치려고 작정한 거예요. 꼭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베란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복덩이가 왜 며느리가 주는 국그릇을 보고 그토록 미친 듯이 짖었는지. 녀석은 공격한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 위험해요! 그거 독이에요! 먹지 마세요! 말 못하는 짐승이 온몸으로 저에게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국물에서 나는 죽음의 냄새를 맡고 말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인 저는 녀석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야단만 쳤습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미안하다 복덩아. 네가 목숨 걸고 알려준 걸 내가 걷어찰 뻔했구나. 엄습해오는 공포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현모양처의 가면을 쓴 며느리 지은이가 뒤에서 이런 끔찍한 짓을 꾸미고 있었다니 목적이 뭘까요? 저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어 요양원에 보내고 법적 보호자가 되어 이 아파트를 팔아치우고 제 연금까지 가로채려는 걸까요? 독사 같은 생각이 뇌리를 스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이성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제 손에 쥔 건 냅킨 한 장의 분석 결과뿐. 지은이가 실수로 약이 섞였나 봐요 라고 오리발을 내밀면 그만입니다. 아들 민석이는 아내 말이라면 껌뻑 죽으니 제 말을 믿지 않을 테고요. 오히려 녀석을 경계하게 만들어 증거를 없앨 시간만 줄 뿐입니다. 안 돼.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침착하자. 저는 복덩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녀석은 제가 떠는 걸 느꼈는지 따뜻한 혀로 제 손등을 핥아주며 낑낑 위로했습니다. 복덩아, 미안해. 그리고 고맙다. 네가 날 살렸어. 그날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건망증이 심해진 척, 가스 불 끄는 걸 깜빡하고 열쇠를 잃어버리는 척 했습니다. 민석이는 걱정스러워했고 지은이는 전보다 더 살뜰하게 굴었습니다. 독약이 든 국을 가져올 때마다
저는 웃으며 받아들고는 몰래 변기해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 제 유일한 아군은 이 말 못하는 개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용산 전자상가에 있는 작은 가게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이거 쓰기 쉽나요? 핸드폰으로 바로 볼 수 있어요? 탁상 시계처럼 생긴 초소형 카메라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유, 걱정 마세요. 코드만 꼽으면 됩니다. 어플 깔아드릴게요. 저는 그 작은 상자를 구명줄처럼 움켜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과 부엌이 한눈에 들어오는 TV 장식장 구석에 시계를 배치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집안이 선명하게 비치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힘없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가, 엄마가 또 사고를 쳤어. 가스 불 켜놓은 걸 깜빡해서 냄비를 다 태워 먹었지 뭐냐. 이웃이 알려줘서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진짜 노망이 났나 봐. 뭐라고요? 엄마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당황해했습니다. 난 괜찮다. 그런데 너무 무서워. 며칠 전에는 집도 못 찾아올 뻔했어. 얘, 이번 주말에 지은이랑 와서 하룻밤 자고 가면 안 되겠니? 혼자 있기 겁나는구나. 알겠어요. 금요일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걱정 마세요. 민석이가 즉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의 어둠을 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덫은 놓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지은이는 들어오자마자 제 손을 잡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가스불 때문에 큰일 날 뻔하셨다면서요. 기력이 없으셔서 그래요. 제가 내일 정말 좋은 안신탕, 심신안정탕 끓여드릴게요. 푹 주무시고 나면 좋아지실 거예요. 걱정 가득한 저 얼굴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며느리밖에 없구나. 엄마가 좀 피곤해서 방에 들어가 누워있으마. 네, 들어가 쉬세요. 저녁 되면 깨워드릴게요. 저는 안방문을 닫자마자 예비용 휴대폰을 꺼내 CCTV 앱을 켰습니다. 거실 화면이 선명하게 떴습니다. 지은이가 가방에서 익숙하게 하얀 약병을 꺼내는 게 보였습니다. 녀석은 제 방문을 힐끗 보더니 식탁에 앉아 약 몇 알을 꺼내 컵 바닥으로 지시겨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가루를 들고 부엌 사각지대로 들어갔습니다. 저 보약에 독을 타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 부엌에서 나온 지은이는 다시 천사 같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방문 앞에 엎드려 있던 복덩이가 유령처럼 일어나 부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으르렁, 낮게 깔리는 경고음. 화면 속 지은이가 움찔하더니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고 악기 같은 표정으로 복덩이를 노려보며 입모양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소리는 안 들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죽은 개 주제. 두고 봐. 그러더니 냉장고 냉동실에서 제가 복덩이 간식으로 둔 생고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누런 종이봉투를 꺼내 하얀 가루를 고기 위에 골고루 뿌렸습니다. 수면제일까? 아니면 쥐약?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0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신고 좀 하려고요, 며느리가. 제 음식에 독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와주세요. 화면 속 지은이는 독이 묻은 고기를 들고 복덩이 밥그릇으로 갔습니다. 복덩아, 많이 말랐네. 이거 먹고 살 좀 쪄라. 자, 먹어.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복덩이는 속지 않았습니다. 뒷걸음질 치며 냄새를 맡더니 고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은이를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캉! 캉! 왈! 왈! 그것은 단순한 짖음이 아니라 명백한 고발이었습니다. 녀석은 공격 자세를 취하고 그 고기 그릇 앞을 지켰습니다.
아무도 못 먹게 하려는 듯이요. 당황한 지은이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 미친 똥개가 주는 대로 처먹을 것이지. 그 소란에 자고 있던 민석이가 튀어나왔습니다. 지은이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꿔 공포에 질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복덩이 주려고 고기를 줬는데 갑자기 물려고 해. 이게 진짜 안 되겠어. 상황 판단이 안 되는 민석이는 아내가 떨고 개가 지저대는 걸 보자마자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 짐승 새끼가! 아들은 구석에 있던 청소기 파이프를 집어들고 복덩이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저는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녹화 버튼을 누르고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멈춰! 제 비명에 거실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민석이는 멈칫했고 지은이는 굳어버렸습니다. 복덩이는 저를 보자마자 낑낑거리며 제 다리 뒤로 숨었습니다. 어머니, 왜 또 나오세요? 이 미친 개가 지은 이 무는 거 못 보셨어요? 오늘 제가 아주 버릇을 고쳐놓겠습니다. 시끄럽다. 저는 지은이를 노려보며 한 발 한 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놓인 고기 그릇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임지은, 똑바로 말해라. 저 고기에 뭘 넣었니? 지은이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영양제 좀 뿌려준 건데. 녀석은 민석이 뒤로 숨으며 울먹였습니다. 연기 집어치워! 제가 소리쳤습니다. 내 방에 카메라 설치해뒀다. 네가 약 갈아서 국에 넣고 고기에 가루 뿌리는 거 다 찍혔어. 저는 휴대폰 화면을 그들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지은이가 주머니에서 약 봉투를 꺼내 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멍하니 화면을 보다가 뒤에 있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지은이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달려들어 제 폰을 뺏으려 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어머니, 집안에 감시 카메라라니요? 이건 불법이에요. 사생활 침해라고요. 민석이도 혼란스러움에 엉뚱한 화풀이를 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를 감시하신 거예요? 지은이가 영양제라고 하잖아요. 엄마가 걔 때문에 며느리를 의심해서. 좋아. 그렇게 떳떳하면 경찰 불러서 저 고기에 묻은 게 영양제인지 독약인지 검사해보면 되겠구나. 그때였습니다. 딩동, 딩동,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민석이가 문을 열자 제복 입은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장 형사님이 들어오자 지은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경찰 아저씨 오해예요. 시어머니가 요즘 치매기가 있으셔서 망상을 하세요. 저희 가족끼리 해결할게요. 지은이는 경찰을 밖으로 밀어내려고 옷소매를 잡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 순간 운명처럼, 아니 하늘이 내린 벌처럼 지은이의 헐렁한 카디건 주머니에서 하얀 약병 하나가 톡하고 떨어졌습니다. 대구르르. 약병은 바닥을 구르다 장 형사님 발 앞에 멈췄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난 글자. 올란 잡힌 지은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거실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장 형사님은 장갑을 끼고 약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지은 씨, 시어머니 망상은 모르겠고 이 정신분열증 약이 왜 며느리 주머니에서 나옵니까? 그리고 저 개 밥그릇 내용물 국과수 보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수갑을 꺼냈습니다. 서로 가시죠. 경찰서 조사실의 불빛은 차가웠습니다. 지은이는 끝까지 친구 약을 대신 받아준 거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증거물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일단 귀가 조치되었죠. 저와 민석이도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아들의 얼굴을 보며 복수심보다는 끝없는 비애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는 친정으로 간다는 문자 하나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민석이는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 식음 전폐했습니다.
3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여사님, 게 사료에 묻은 건 치사량의 수면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가져오신 국물과 현장에서 압수한 약병 성분이 일치합니다. 올란자핀입니다. 경찰은 지은이가 도주했다며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저는 방문을 두드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들은 울지도 않고 텅 빈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석 달 뒤 지은이는 지방의 한 식당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공범이었던 오빠 태식이 다른 건으로 잡히면서 덜미가 잡힌 겁니다. 경찰서에서 다시 마주한 지은이는 초라한 죄수복 차림이었습니다. 오빠 태식은 형량을 줄이려 동생과의 범행 계획을 전부 풀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치매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고 빚을 갚으려 했다는 것까지요. 모든 게 드러나자 지은이는 악을 쓰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그깟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오는 남편 데리고 평생 식모살이 할 줄 알았어? 처음부터 그 집 보고 결혼한 거야. 그리고는 저를 보며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를 더 털어놓았습니다. 왕 여사, 그거 알아? 3년 전 비 오는 날, 네가 주워온 그 똥개다리 부러뜨려서 쓰레기장에 버린 게 바로 우리 오빠야. 하하하, 그 죽다 살아난 짐승 새끼가 날 감방에 쳐넣네. 기가 막혀서 저는 벼락을 맞은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갔습니다. 복덩이가 왜 지은이를 보자마자 그토록 무서워하고 적대했는지, 그것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학대자에 대한 뼈에 사무친 기억, 핏줄에 대한 공포였던 겁니다. 녀석은 짖은 게 아니라 원수를 알아보고 저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들은 민석이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실신했습니다. 모든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서먹함과는 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석이는 복덩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덩아, 미안하다.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멍청해서 너도 죽일 뻔하고 엄마도 못 지킬 뻔했어. 미안하다 정말. 민석이가 손을 내밀자 복덩이는 잠시 주저하더니 다가가 아들의 손등을 핥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비로소 제 아들이 철이 들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은이와 그 오빠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이혼 소송을 내고 살던 집과 차를 처분해 그 돈의 절반을 지은 이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이게 마지막 돌이라면서요. 이제 우리 집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민석이는 회식을 줄이고 매일 정시에 퇴근해 서툰 솜씨로 저녁을 차립니다. 설거지는 여전히 엉망이지만 저는 그 뒷모습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복덩이입니다. 악연이 사라지자 녀석은 3년 묵은 경계심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거실 한복판에 배를 까고 누워 차차 떨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날 우편 배달부가 왔을 때 베란다에 있던 복덩이가 꼬리를 흔들며 멍, 멍 하고 짖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경쾌하던지 저와 민석이는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녀석은 못 짖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키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우느라 행복하게 짖을 여유가 없었던 것뿐입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공원을 산책하며 저는 생각합니다. 3년 전 죽어가던 생명을 구한 제 작은 선행이 결국 돌고 돌아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과응보를 넘어 기억과 수호에 관한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엄마,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전 우리가 복덩이를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복덩이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네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처는 아물겠지만 흉터는 남을 겁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이제 철든 아들이 있고 발치에는 세상에서 가장 충직한 수호자가 코를 골며 자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남은 생을 살아갈 희망은 충분합니다. 오늘의 실제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김 여사님의 작은 선행이 결국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열쇠가 되었고, 말 못하는 강아지 복덩이는 본능적인 충성심으로 완벽해 보이던 며느리의 가면을 벗겨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도 복잡하실 겁니다. 며느리 임지은에게서 우리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보았지만 남편 민석 씨의 무관심과 맹목적인 믿음이 이 비극을 키운 건 아닌지 되물어보게 됩니다. 만약 복덩이가 없었다면 김 여사님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오늘 사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 여사님처럼 기지를 발휘한 것이 최선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족 간에 다른 해결책이 있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복덩이처럼 주인을 지키려 했던 영리한 반려동물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은 돌멩이처럼 날아와 박혔지만 저는 목소리를 떨지 않았습니다. 생각 많이 했다. 나 안 싸울 거야. 우진이는 너희 자식이지만 나는 너희 도구가 아니야. 10여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후회할 거야. 지은이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난 이미 30년을 후회했다. 이제 더는 후회하고 싶지 않아.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놓고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제야 등 뒤가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게 느껴졌습니다. 귀국날 새벽, 저는 휴대폰 CCTV 앱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56분.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어스름한 시간. 가로등 불빛이 대문 앞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림자 2개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남자, 그리고 담요를 뒤집어 쓴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 입모양을 보니 뭔가 투덜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에서 막 돌아온 차림새는 꼬질꼬질했습니다. 공항에서 급하게 샀는지 얇은 점퍼를 걸친 민호와 헝클어진 머리의 지은이, 우진이는 하품을 하며 피카츄 인형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연하게 대문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민호가 열쇠를 꺼내 구멍에 꽂으려 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려보고 힘을 줘봐도 소용없었죠. 민호가 지은이를 돌아보며 말하는 게 보였습니다. 야, 장모님, 진짜 자물쇠 바꿨나 봐. 지은이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엄마가 그럴 깡이 어딨어. 민호가 문에 붙은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사유지, 외부인 출입 금지,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써붙인 7글자. 여기는 너희 집이 아니다.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그 작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지은이가 갑자기 문고리를 잡고 거칠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문 열어. 이게 무슨 짓이야? 우진이 놀라잖아. 엄마!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문 열어줘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민호가 문틈을 살피더니 욕설을 뱉었습니다. 와, 진짜 바꿨네. 노인네 진짜 돌았나? 그리고 그들은 옆에 쌓인 종이 상자들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쌓아둔 13개의 상자. 비닐로 덮어두고 팻말까지 세워둔 그 상자들. 가져가지 않으면 폐기함. 민호가 비닐을 걷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뭐야? 미친 거 아냐? 자기 딸을 이렇게 내쫓아? 지은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들 앞에서 따기를 맞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울릴 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이럴 거야? 지은이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지금 문 열어주면 아무 일 없었던 걸로 할게. 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혼자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멋있는 줄 알아? 엄마 외로울 거야. 늙고 병들면 어쩔 건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아주 조용하고 좋다. 뭐? 인연 끊겠다는 거야? 손자 안 보고 살겠다는 거야? 저는 깔끔하게 다듬어진 제 손톱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너희가 먼저 내가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니? 난 너희 뜻대로 해주는 거다. 지은이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쪽팔리는 일인 줄 알아? 알지. 제가 속삭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내 속이 훨씬 깨끗하다. 5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폭발했습니다.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노인네. 진짜 미쳤어. 동네 사람들이 다 욕해. 이런 엄마도 내가 창피해 죽겠어. 저는 음소거 버튼을 누르고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 우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시금치를 다듬었습니다. 찬물에 씻어 끓는 물에 데쳤습니다. 밥솥에서는 증기가 칙칙폭폭 소리를 내며 올라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싱크대 위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문 밖의 세상은 이제 저와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올 리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럴 배짱도 없는 아이들이니까요. 그날 하루 종일 그들은 집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CCTV로 보니 민호는 상자 위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지은이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걸어대고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쭈그리고 앉아 가끔 창문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나오길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앉아 아주 천천히 시금치를 무쳤습니다. 한 줄기 한 줄기 마치 마음의 찌꺼기를 씻어내듯이 오후 3시 반 카톡이 왔습니다. 임지은, 언제까지 장난칠 거야?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5분 뒤, 임지은, 우리 쫓아내고 이겼다고 생각하지. 엄마 진짜 늙어서 아무도 안 찾아가면 어쩌려고 그래. 여전히 답하지 않고 베란다로 가서 빨래를 널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빨래가 펄럭이는 소리가 박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오후 4시쯤 음성 메시지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죽어 있었고 끝이 떨렸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래? 나 이제 40 넘었어. 이렇게까지 망신 줘야 해? 옛날엔 안 그랬잖아. 옛날엔 다 내 편이었잖아. 우진이 생각은 안 해? 걔가 할머니를 어떻게 기억하겠어? 자기를 쫓아낸 할머니로 기억하면 좋겠어? 손가락이 멈칫했지만 다음 메시지를 듣기 위해 참았습니다. 지은이의 말투가 변했습니다. 날선 가시가 사라지고 얼음이 녹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갈 데가 없어. 어제 모텔에서 잤는데 우진이 계속 울고 나도 한숨도 못 잤어. 진짜 너무 힘들어. 그냥 들어가서 씻고 밥만 먹게 해주라. 응? 엄마가 그랬잖아. 집에 언제든 내 밥그릇 있다고. 창가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풀벌레 소리, 멀리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드디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짐 상자는 가져가라. 하지만 문은 안 연다. 1분도 안 되어 답장이 왔습니다. 임지은, 엄마 아직 화 안 풀린 거 알아. 그럼 조건을 말해봐. 우리가 다 들을게. 이번엔 진짜 우리가 잘못했어. 저는 읽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상자들이 사라졌습니다.
CCTV를 돌려보니 새벽 6시에 택시 한 대를 불러 짐을 싣고 떠났더군요. 민호는 짐을 실으며 욕을 해댔고 지은이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우진이는 비몽사몽 엄마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택시에 타기 전 지은이가 집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저 지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방으로 돌아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계란 2개를 삶고 맑은 국을 끓이고 장아찌를 꺼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점심때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 한 통을 주고 갔습니다. 익숙하지만 삐뚤빼뚤한 글씨, 지은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엄마가 지금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아. 내가 자초한 일이지. 며칠 동안 생각 많이 했어. 엄마가 해준 밥, 집, 돈. 다 당연한 건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어. 나는 한 번도 엄마한테 엄마 힘들지 않아? 라고 물어본 적이 없다는 걸. 미안해. 당장 용서해달라고는 안 할게. 당장 다시 받아줄 거라고 기대도 안 해. 그냥 우진이가 할머니가 나버렸어? 라고 물을 때 가슴이 찢어졌다는 것만 알아줘. 엄마, 나중에라도 마음 풀리면 밥 한 끼라도 같이 먹게 해줘. 우진이가 좋아할 거야. 엄마 건강 챙겨. 지은 올림.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바다가 되지도 않았고 당장 그들을 찾아 뛰쳐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폭풍우는 지나갔지만 남은 건 화해가 아니라 거리였습니다. 그들이 밉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문을 활짝 열어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부터 거리를 두고 그들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이웃 최 여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독서 모임 하는데 같이 갈래?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머리 좀 감고 나갈게. 오늘 마침 시간이 나네.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제가 시간이 나서 나가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집은 드디어 고요하고 넓어졌습니다. 거실 가구 배치를 새로 했습니다. 손주 장난감이 쌓여있던 곳에 1인용 책상과 황동 스탠드를 놓았습니다. 일담한 소설책과 돋보기도 올려두었습니다. 부엌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만 채웠습니다. 두부, 콩나물, 볶은 김치. 냉동실엔 제가 먹을 1인분, 국거리만 소분해 넣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준비하지 않고 누구를 기다리지 않는 삶.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며 라디오를 듣습니다. 가끔은 동네 빵집에 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합니다.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고 임 여사님 오늘 혈색 좋으시네요 하며 덤을 주기도 합니다. 오후에는 최 여사와 문화센터 일본어반에 다닙니다. 나중에 혼자 벚꽃 보러 일본 가려고요. 이웃들과 함께하는 요리 모임에도 나갑니다. 어느 날 술 한 잔 걸친 이웃이 말했습니다. 임 여사 요즘 달라졌어. 걷는 폼이 당당해졌어. 저는 얼굴을 붉혔지만 속으론 뭉클했습니다. 젊어진 게 아니라 드디어 허리를 펴고 선 기분입니다. 어느 날 저녁 베란다에 앉아 있는데 골목 어귀로 자전거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준 중고 자전거. 뒷자리엔 우진이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건너편에 멈춰서서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은 채 그저 제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빈 골목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사과하러 온 것 같지도 싸우러 온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거기 있는지 확인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몇 초 뒤 지은이는 고개를 꾸벅 숙이더니 자전거를 돌려 사라졌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베란다에 핀 난초를 보았습니다. 최 여사가 준 것인데 보라색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노년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귀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갈 집을 찾는 건 아니라고요.
하지만 저는 찾았습니다. 저만의 집을요. 단순히 이 2층 집이 아니라 더 이상 비굴하지 않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으며 모든 것에 예스라고 하지 않는 저 자신이라는 집을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저항하고 싶었던 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때마다 가족인데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참았을 뿐입니다. 그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이 제 존엄을 담보로 잡히는 일인 줄도 모르고요. 이 일을 겪으며 뼈저리게 느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선이 없는 헌신은 사랑이 아니라 착취의 기회일 뿐입니다. 저는 희생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힘들지 않게 제가 다 짊어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등 뒤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있는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거절할 줄 알고 책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둘째, 집은 핏줄이라고 무조건 같이 사는 곳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사람만이 남을 수 있는 곳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그건 양심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저는 독거노인이 될지언정 외롭지는 않을 겁니다. 제 지갑만 쳐다보는 사람들 틈에 있느니 혼자 따뜻한 국을 마시며 구름을 보는 게 낫습니다. 셋째, 뒤늦은 각성이 평생의 잠보다 낫습니다. 67에 깨달은 게 좀 늦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지 않았다면 저는 남은 10년, 20년을 병상에서조차 자식 걱정하며 살았을 겁니다. 진짜 노후 대책은 돈이나 자식이 아니라 혼자서도 꼿꼿하게 살 수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구간, 저는 천천히 걷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에 가서 미나리 한 단을 사고 서점에 들러 수필집을 사고 집에 와서 국수를 말아 먹었습니다. 오로지 저를 위해 준비한 밥상 앞에서 억울함도 가식도 없이 편안했습니다. 저는 67살 임순자입니다. 평범하고 시끌벅적하지 않아도 이곳은 나의 왕국이고 나의 집이며 나의 삶입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현금 인출기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있어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창밖바람이 참 좋습니다. 창문을 닫고 밥상에 앉아 숟가락을 듭니다. 드디어 밥맛이 꿀맛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평생 헌신한 어머니가 딸 부부에게 버림받고 결국 문을 걸어 잠근 이야기. 누군가는 너무 매정하다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무조건 퍼줘야 할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족쇄가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